선생님들 차리시고 시작합시다. 첫 문장에서 화제로 제시된 것은 이거죠. 주인일까? 물어봤고 그 다음 나온 화제가 점유예요. 점유란 사실상의 지배. 근데 이에 비해 소유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 그러면 점유와 소유의 차이점은 점유는 사실상 가진 것이고 소유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펜은 점유 상태인 건 확실하죠. 사실상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만약 그 펜을 빌렸다면 당신들은 그 펜을 점유하고는 있으나 소유하고 있다고는 못하겠죠. 빌린 거니까. 권리는 소유자에게 있어요.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이거 한 2주 전에 우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서가 붙어가지고 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출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일치할 수도 있다 중에서 세 번째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치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지. 당신들의 펜을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일치하는 것이고 소유하지 않고 그저 쓰고만 있다면 빌린 거야.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게 되겠다. 아저씨, 당신의 목숨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 본인 목숨, 생명 소유야, 점유야? 약주 한 잔. 약주 한 잔 하셨나? 야, 내 목숨은 소유야, 점유냐? 어느 거 있어요? 소유가 아니야? 누구에게 목숨을 빌렸어? 물론 이 중에 독실한 기독교인이나 혹은 뭐 종교가 있어가지고 내 목숨은 신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신이 소유자고 당신들은 점유자겠지. 나는 종교가 없다, 내 생명은 내 거야 라고 한다면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항상 일치는 않다. 그래서 화제는 점유 그리고 소유.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고 소유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한 상태를 직접 점유. 그럼 이게 있으면 간접도 있겠지. 여기 있네요. 둘의 차이점을 알아봐야 되겠죠. 직접 점유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간접 점유는 빌려 쓰거나 보고하는 사람에게, 여기 써있는데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근데 그것도 사실상 잠깐만, 이 말 되게 낯익은데? 사실상의 지배? 이거 어디 써있었죠? 여기죠. 사실상의 지배. 그러니까 이 용어를 반복을 한 거예요. 굳이 반복까지 해줬어. 이거 필요 없을 텐데.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굳이 이것까지 밝혀줬어요. 안 그래도 될 거야. 근데 이 말도 또 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심지어 점유는 이것과 이것을 모두 점유를 한다는 말까지 했어. TMI에 해당할 만큼 많은 정보를 준 거죠. 그러면은 이 내용이 이 둘 다 점유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출제의 근거가 되겠으니까 이거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개념을 머릿속에 명확히 심고 가야죠. 두 가지 모두 점유이다. 여기에서 일단 점유에 대한 말이 끝나. 그 다음은 딴 얘기예요.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 딴 얘기라는 걸 대뜸 눈치를 채야 돼. 왜? 새 개념이 등장했으니까. 새 개념이 뭐냐면 점유가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공시가 뭔데? 바로 말해주죠.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공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네요. 누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까지를 공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공시된다. 동산이란 말은 우리가 수완, 수특, 지문할 때도 나왔던 얘기, 설명도 해줬죠? 움직이는 걸 말해. 현금, 아니면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과 바꿀 수 있는 것, 물건과 바꿀 수 있는 것 가지고 다니잖아.
그럼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땅, 건물. 이런 건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물론 이 중에 뭐 내가 우리 집을 들고 다닌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집은 부동산이죠. 자, 그러면 동사는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공시된다. 잠깐만요. 소유권이 공시는 이 세 가지인데 이게 공시인데 그 공시를 동사는 점유에 의해서. 점유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거를 얘랑 얘도 얘래며. 그럼 이 문장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동사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공시된다라고 해도 참이겠죠. 선지에 등장하죠.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둘 다 점유니까 하나만 있어도 소유권이 공시가 되는 거지. 단순한 얘기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펜을 이게 내 거다 라고 소유권을 내가 소유권이 있음을 남들에게 알려. 그게 공시야. 그럼 이 펜이 내 거다 나의 물건임을 알려주려면 방법이 뭐가 있냐? 펜에 내 이름 쓰는 거냐? 아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점유에 의해서 공시된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럼 내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남의 거 막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럼 제 겁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얘는 내 겁니까? 점유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다른 내용을 더 읽어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 갑니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자, 화제가 다시 다른 걸로 넘어갔어. 양도라는 개념도 또 나왔잖아. 화제가 점점 확장돼요. 처음엔 점유, 그 다음엔 공시, 그 다음에는 양도라는 개념으로 넘어갔습니다. 소유자가 양도인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인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 공시해야 한다. 나 봐요. 우리가 6개월 동안 비문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종류의 문장이 자주 나오니까 이런 종류의 문장과 내용을 읽으면 부디 머릿속에 넣어두시라 라고 말한 문장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뭐에 따라 이런 건 기준을 제시하는 거니까 출제가 된다. 원인과 결과도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 당위성을 지니는 문장도 반드시 나오니까 읽을 때마다 조심하라고 했어. 당위성이 무슨 말이야? 뭐뭐 해야 한다. 뭐뭐여야만 한다. 이것이 당위성이라고 했죠. 여기도 뭐라고 써 있어요?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고 써 있어. 즉 이것이 참이 되려면 이 뒤가 반드시 이루어야지만 이것이 참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흔히 인강에서 말하기도 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얘가 참이어야 얘가 참인 거야. 그러면 조건이 몇 개 있어? 조건을 찾아보자.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게 1번.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가 2번. 1, 2번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지 소유권 양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소유권 양도는 양도인이 되어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양도를 공시해야 두 개를 고스란히 써놓은 거예요. 둘 다 해야 해. 이것도 선지로 나왔죠. 선지로 나왔어요. 좀 이따 문제 다 풀어볼 건데 그때 이 내용 둘 다 해야지 소유권 양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잠깐 스톱. 이건 유효한 계약은 계약이야. 계약서 쓰고 도장 찍으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해? 양도 공시는 어떻게 하니? 공시는 뭐로 한다고요? 위에 뭐라고 써있어? 이 내용이 여기로 가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이어져? 이걸 하려면 이걸 해야 되고 이것은 이거나 혹은 이거야. 그럼 여기와 여기를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출제가 되어 있죠. 문제예요. 심지어. 풀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글은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념의 그 다음 개념. 그 개념의 그 다음 개념을 연결해가지고 다 묶어서 하나의 선지를 만드는 거지. 계속 가봅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 이 말도 처음 나왔죠? 자, 동사는 점유의 소유권 공시. 이 말은 여기 써있어. 그러니까 앞에 나온 말을 바꿨어요. 동사는 점유에 의해 공시. 소유권 공시되는 건 동사는 점유에 의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앞뒤만 바꿔서 반복한 것 뿐이야.
그 다음에 그때의 공시는 점유인도로 공시. 이건 또 뭔데요? 이게 뭔데?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점유인도의 뜻은 여기 써있네.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 그러니까 펜을 주면 되죠. 빵을 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점유인도인 거예요. 자,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이 말은 어딨지? 간접 점유? 여기 있네. 간접 점유는 직접은 아니고 반환 청구 권리만 가진 거였죠. 그러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하나, 두 개. 각각의 화제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점유계정이라고 한다 이고요. 그 다음 문단에 반환 청구권 양도가 나와. 문단은 아니고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럼 점유계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뭐와 뭐가 합쳐지는 거야? 간접 점유하고 소유권 양도가 합쳐져서 나오는 말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간접 점유 더하기 소유권 이전. 요거랑 요거 합쳐져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그게 하나는 점유계정이고 하나는 반환 청구권 양도인 거예요. 점유인도라는 개념도 알아야죠. 점유를 넘겨주는 거야. 자, 점유계정. 점유계정은 뭐 하는 건데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줍니다. 빌려 쓸게.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후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요거요. 이게 어떤 말과 비슷해? 여기 있잖아. 따라서 우리는 이 반환 청구권이랑 뭘 연결해 두냐면 이렇게 간접 점유, 반환 청구권 연결되는 거예요.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계정. 잠깐만요. 먼저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해요. 자, 양도인 직접 점유. 그러니까 양도인이 가지고는 있어. 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인도가 이루어지고 점유인도는 건네주는 거잖아. 넘겨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양도인이 직접 가지고 있어. 근데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계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는 있어요. 야, 피아노 너한테 내가 팔 텐데 나 4일만 쓰자. 그럼 직접 점유하는 건 양도인.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갔어. 그래서 이것을 점유계정이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C가 자기 가방을 D에게 맡겼습니다. 이에 대해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요거죠. 권리가 이동했어요. 이 소유권을 E에게 양도를 했어. 딴 사람에게. 이때 C가 D에게 통지해서 야, 주인 바뀌었거든. 가방을 E에게 줘. 라고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 다시 요거요. 은 이렇게 가. 이 경우를 뭐 되게 어려운 내용 여기까지 별로 없죠. 말만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지 내용은 쉬워요. 또 반환 청구권 권리를 또 다른 양수인에게 주면 그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입니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 이제부터 사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게 아니야. 그런데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잠깐 스톱. 여기 봐요. 점유인도란 말은 여기 있어요. 넘겨주는 거죠. 근데 점유인도가 그냥 넘겨주는 건 동산이니까 펜, 빵, 가방, 금반지 건네주면 그게 점유인도야. 근데 여기 뭐라 그랬지? 점유인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 안 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점유계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야, 이 금반지 내 건데 너한테 팔았잖아. 하지만 내가 사흘만 쓸게. 그러면 직접 점유는 여전히 내가 하고 있어. 그럼 문제가 있어요. 양수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내가 직접 건네받지는 아직 못했어.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유인도를 받으면 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아닌데도 점유인도를 받으면. 그러면 점유인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뜻인 거예요. 직접 받은 거, 내 거. 그 다음에는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받은 걸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인도를 받으면 이란 말이 애초에
1번과 2번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직접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거기다 더해서 양도인은 소유자가 아니야. 이놈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직계 아닌데 자기 거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주의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인도로 공시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스톱. 읽을 때 당연히 주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죠. 뭐뭐 했다면 취득한다. 여기요. 그럼 이 앞에가 조건일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 결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P가 이루어졌다면 Q로 가는 거죠. P에 해당하는 조건을 분리해 보자. 조건이 몇 개 있어? 자, 동산의 경우에 일단 동산의 경우에서 충분히 양수인이 주의를 했어. 1번.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해. 2번.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고 3번. 점유인도로 공시까지 했어. 4번. 이게 모두 만족이 되면 그제서야 소유권이 취득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점유인도를 받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알지 못해야 되고 계약이 유효해야 되고 점유인도까지 이루어져야, 다시 말해 공시까지 이루어져야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얘한테 사기를 치려는 딱 상을 보니까 견적이 나왔어. 딱 나왔어. 오케이! 하고 야, 내 아이패드 사라. 된 거죠. 근데 이건 내 거 아니야. 내 게 아니고 내가 얘 거를 슬쩍 가져와. 그냥 야, 이거 사. 30만 원에 팔게. 원가 100만 원짜리야. 이거 완전 횡재했다. 팔라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양수인은 나야 얘야. 이 친구가 받는 친구죠. 얘가 뭘 했어야 돼? 주의를 기울. 나한테 이거 쌤 거 맞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 남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알지 못해야 돼. 얘가 사실은 자기도 얘 건 걸 알고 있었어. 그럼 나한테 산 거야. 그래서 얘가 가서 야, 내 거 달라 그러면 아니야, 나 샀어. 국대쌤한테 가서 따져. 라고 말하면 얘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아예 몰라야 된다.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점유인도로 공시. 이건 그냥 건네주면 되는 거죠. 점유인도란 말이 뭐야? 건네주는 거니까. 어디 갔어? 점유를 건네주고. 문제는 그 점유인도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지. 그 얘기 앞서 했고요. 자, 어쨌든 내 조건이 만족이 되느냐를 확인했어야 돼. 이것을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조건을 쪼개서 내용 파악하는데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의취득은 여기서 얘기했어요. 이게 이건데 문제는 다만 여기입니다. 여기 때문에 문제를 틀렸죠. 여러분들이. 간접 점유의 이행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 어디 있어요? 간접 점유는 여기 있습니다.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이란 말은 어디 있나? 여기 있네. 간접 점유 더하기 소유권 이전. 그 방법이 두 개. 하나, 둘. 근데 그 중에 요걸로는 선의 취득이 불가능하다. 점유 계정으로. 여기를 다시 보자. 양도인이 직접 점유.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내 손에 있으니까. 그러나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로 간주돼.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얘한테 건네준 걸로 간주될 때 그때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걸 완벽히 이해하고 풀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왜 되는지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보여줄 겁니다. 확실한 건 뭐죠? 간접 점유의 방법 중 점유인도라는 게 있는데, 점유 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지문에 요 명제가 써 있는 거야.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불가능하다. 선의 취득의 뜻은 여기 쭉 써 있고요. 이 경우와 이 경우. 선의 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원치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원소유자가 말이죠. 다만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우리 애들 읽을 때 이 부분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 문장과 이 뒷문장이 직접 연결이 안
돼요. 여기서 내용이 끝나.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 문장은 이 앞문단 전체에 대해서 덧붙이는 문장이에요. 이 두 문장은 직접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다만 뭐 이 뒷내용, 앞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뒷내용에 정보가 더 있겠지? 싶어서 뒷문장과 앞문장을 연결하려고 했다면 고민만 가중됐겠죠. 그래서 보통은 앞문장이 어려우니까 뜻을 더 설명해 주는데 이게 좀 여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문장이 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뒷문장이나 앞문장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문단 전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원래 소유자, 사실 말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원소유자가 있겠지. 그 소유자는 지가 원든 원치 않든 소유권을 빼앗기게 된다 라고 해서 문단 전체에 대한 부연이 됐죠. 이건 조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 뭐 별 수 없죠.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바로 요거 읽기 전에 가장 난도 높았다고 언론에서 물고 뜯고 있는 이 문제를 지금 볼 겁니다. 우리 학원 기준 오답률 2등 30번. 우리 학원 기준. 전체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자, 봅시다.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 금반지는 일단 동산입니다. 지문 속에 나온 얘기, 심지어 지문 속에 금반지가 등장해. 그 다음에 유효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갑, 을. 유효한 계약이에요. 여기요. 유효한 계약.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스톱. 그러면 이것은 둘 중에 어느 거예요? 갑이 보유하다가 일정 기간에 을에게 넘겨주기로. 갑은 팔았는데 가지고는 있어. 그럼 둘 중에 어느 거야? 이거예요? 점유 계정이죠. 왜냐면 갑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을에게는 넘겨준 걸로 간주하니까.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 점유 계정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오케이? 이 조건이죠. 알지 못했어요. 금반지가 누구 건지 얘 거라고만 믿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양도인이 소유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도 했어요. 마찬가지. 유효한 계약, 충분한 주의, 양도인과 소유를 같다고 믿었어. 다르다는 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인도인데 이 점유인도 중에서 여기 점유인도 중에서 간접 점유인도에 해당하는 점유 계정으로 점유인도를 공시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점유인도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직접 건네준 게 아니라 점유 계정으로 인도를 해준 거죠. 그러면 점유 계정을 했어. 이제 다시 을은 일주일 뒤 병과 역시 유효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갑에게 통지하여 병에게 넘겨줘 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면 병 현재 금반지 누구한테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갑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을과 병 사이에 무슨 계약을 한 거야? 이게 반환 청구권 양도. 그럼 이제 문제가 풀려요. 그럼 이제 30번 문제에서 3번과 5번을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선지로 가봅시다. 1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닌 거예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아. 병이 금반지의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맞는 말이죠. 왜냐면 점유 계정을 했지 직접 받지 않았어. 하지만 병은 취득한다. 다음 2번. 1번 너무 쉽죠. 갑이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면 점유 계정이니까 아직 갑이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을은 점유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죠? 간주된다. 지문 나온 그대로. 3번. 갑이 이제 아니에요.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문제가 어디 있어? 점유 계정으로는 취득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포인트는 뭐냐면 을이 가진, 여기가 틀린 거죠. 을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을과 병 사이에는 반환 청구권 양도가 계약이 되었지만 갑과 을 사이의 점유 계정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이 현재 없는 상태야.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을이 가진 소유권이 어떻게 말이 돼요? 을은 소유권이 없는. 그런데 여기까지 사고가 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5번이 문제죠. 5번을 보기 전에 4번 보고요. 여전히 소유자와 점유자 달라.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했습니까? 을이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까지는 무리가 없지. 근데 5번을 보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을에게는 지금 소유권이 없어요. 병에 계약할 때 소유자라고 믿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기에 충분히 주의했어. 다시 말해 이 조건들을 만족을 시킨 거야. 을과 병 사이에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왜 어려웠냐면 을에게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병이 제대로 절차를 거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가능하냐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을이 소유권이 없어. 그러니까 3번과 5번은 둘 다 같은 문제에 걸려 있는 거야. 여기도 취득한다. 병이. 여기도 취득한다. 역시 병이 라고 써 있는데 애초에 을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병이 그걸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럼 3번도 틀리고 5번도 틀리지 않냐. 답이 두 개 아니냐. 이런 거지. 평가원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을이 가진 이란 말을 집어넣었고 여기는 그 말을 뺐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돼? 을이 소유권이 있다면 없다면과 무관하게 이 과정, 이 논리적 전개에는 모순이 없다. 결과적으로 을이 소유권이 생긴다면 그 소유권은 병에 가야 되고요. 을이 소유권이 없다면 병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을과 병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함정이었던 거지.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이걸 걸려가지고 아니 갑이 소유자가 아닌데 그럼 병이 뭘 가질 수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을이 당했는데. 문제는 이 5번 선지는 갑과 을과 병 중에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을 다루고 있으니까 별 모순이 없는 거예요. 자, 글쎄 이 문제가 논란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제 시험 봤으니까. 경제 지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나도 마찬가지고 당신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5번 지문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을 했을 수는 있으나 평가원은 빠져나갈 구멍을 여기다가 이미 만들어놨죠. 을이 가진 소유권과 여기는 그런 말이 없지 않느냐. 과정의 문제일 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나머지를 마저 읽어봅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것도 함정을 파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죠. 불가능하다. 또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이것 등의 동사는 등록으로 여기요.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여기요.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서 선의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잠깐 스톱. 잘 봐요. 아예 아니라 그랬어. 근데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이라고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럼 이 내용은 왜 안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죠.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래? 반례. 반대되는 예. 반례 반증인 거죠. 만약 한다면 원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 의사에 반하는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잠깐 스톱. 그렇다면 아닌데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등등등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보호를 경시하는 거야, 중시하는 거야. 중시하는 거죠. 중시하게 됐다라는 거지. 이게 반례고 반증입니다. 27번 잘못된 것.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가방의 점유자인. 현재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음 2번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나한테 권리가 없으면 빌린 거면 소유자가 아니겠죠. 3번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여기 봐요. 이거죠. 선지가 전부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전되려면 점유인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소유권 양도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공시까지 해야 된다며 여기 있어요. 여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이 여러 문제에 걸려 있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내용이 당위적인 내용이니까 출제하겠다고 여기서 미리 못을 박은 거죠. 때문에 소유권 양도가 이루어지려면 첫째 이게 있어야 하고 둘째 이게 있어야 한다.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그럼 둘 중 하나가 빠지면 P는 거짓이 되겠죠. P면 Q이다인데 Q가 거짓이면 P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점유인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 논리는 여러분의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게 했겠지만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있어야 돼. 왜냐면 필수 조건 두 가지.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방법. 점유이다. 자, 누가 무슨 권리를 알려줘. 여기요. 점유. 어디 갔어? 점유. 점유는 였구나. 공시. 점유가 누가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공시인데 공시는 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럼 점유가 4번에 써있듯이 점유를 통해서 공시가 알려지는 거죠. 다음 5번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 하나 있고요.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없어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안 되죠? 이거랑 이거가 함께 있어야 하니까. 다시 말합니다. 수능날에도 기억해 두세요. 당위적인 명제는 내겠다고 작정하고 쓰는 명제입니다. 다음, 이해로 옳은 것은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다. 간접 점유는 뭐 하는 건데? 이쪽이 물리적이잖아요. 직접 점유가. 이거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틀리죠. 간접 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공시란 말이 어디 있었지? 여기요. 그리고 공시는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고 대부분 동사는 점유에 의해 공시된다. 그럼 점유가 이 두 개라는 걸 우리가 좀 전에 수업할 때 앞에 보면서 얘기했던 거죠. 내겠다고 한 거예요. 3번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점유는 이것과 이것. 이것이 있으면 점유. 따라서 둘 다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자, 4번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간접 점유자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권리 가진 사람은 소유자니까 4번 선지도 마찬가지. 5번 유효한 양도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자 여기요. 이거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둘 중 하나를 갖춰야 된다. 이 문제 여기 보세요. 이것에다가 이것까지 해야 소유자가 됩니다. 여기 소유자가 되려면이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거는 뭐뭐 하려면 뭐뭐니까 이거는 P면 Q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와 얘를 둘 다 해야 돼. 이건 저기 써 있어. 아니구나. 유효양도이 저기 써 있죠. 여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돼. 공시. 근데 공시는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여기로 가고 공시는 점유에 이루어져. 점유는 얘랑 얘야. 따라서 직접이나 간접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는 무리가 없죠. 둘 다 점유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연결돼서 요선지 하나가 되겠지. 평가원의 틀은 점차 내용을 다 조합해가지고 내용을 많이 연결해서 하나의 선지로 구성하니까 읽는 입장에서 짜증이 납니다. 한 군데만 읽는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이 글이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가 비문학 지문이 짧아가지고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이 글도 짧았고 5문제짜리 치고 짧았던 건 사실이죠. 짧으면 뭐하나? 내용이 이해가 어려워. 길이는 문제가 아니죠.
다음 29번. 기억, 니은, 을 비교했다. 잘못된 것은 자 아마 동산 여기 이게 기억일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이 니은이고 등기가 디귿일 겁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동산은 저기 있는 등기되는 동산 법률로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그냥 여기가 바뀌었죠? 이렇게 뒤집었죠. 그 다음 2번 니은 이거예요. 부동산은 이 동산 국가 관리하는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더 중시된다. 이걸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했죠? 원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하다. 국가 관리하는 거. 왜? 여기 선의 취득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죠. 4번, 2번이. 그럼 3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여기도 이해해야 되고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왜 안 되느냐? 안 되면 이유가 뭐냐? 반례나 반증으로 설명했던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3번. 디귿. 국가 관리하는 동산과 달리 디귿은 기업과 달리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니므로 뭔 소리예요? 어쨌든 동산은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4번 동산과 니은이니까 부동산이죠.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그게 이 경우죠. 여기.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건데 여기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기서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선지는 니은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 5번 이 동산과 디귿 국가관리 동산은 모두 점유계정으로 아예 선의 취득이 안 되니까 점유계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 풀었죠. 30번 풀었고 31번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 봐요. 이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합시다. 내가 비문학지문 당신들이랑 이거 하나만 할 거라서 나머지 두 개는 강쌤이 하시니까 할 거라서 지금 내가 얘기할게요. 일단 이 지문이 제일 어려웠는데 지문이 이해 못할 만큼 어려웠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문장 구조 따라가면은 말이 어렵거나 낯설었지 이해 못할 만큼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지문 난도를 고려해 봤을 때 수능에서는 이 정도가 아마 비문학 지문이 어려운 지문으로 간주될 만한 난도가 아니겠는가 라고 짐작은 돼.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에 이미 뒤통수를 시게 쳐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구모 얼마나 쉬웠니? 하지만 수능 일컷은 89점이었어요. 장난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마치고 평가원 원장의 말 6모, 9모 때 이런 고난도 비문학 지문이 하나나 두 개씩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에서도 고난도 비문학이 나올 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고난도 비문학 지문이 나올 때 지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보다 문제와 지문의 어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문학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기출지문 공부하는 거야. 틈틈이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난도의 기출지문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그런 게 많지 않고 더구나 수능은 낯선 시험일 테니까 그래서 고난도 사설지문이나 아니면 EBS 연계지문을 풀어볼 필요가 있겠고 EBS 연계는 그냥 테마만 비슷하지 내용은 큰 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수특수항을 한번 풀어본 걸 만족하시고 나머지는 기출이랑 고난도 사설 꾸준히 풀어보시되 이와 같이 다 정리할 필요는 없어. 시간도 없잖아. 본인이 더 이 지문이 너무 어렵다 싶거나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다 싶으면 정리해보면서 답을 찾아보는 것도 왜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이 흐름을 봤잖아요. 이렇게 흐름을 보는 것도 도움은 충분히 될 겁니다. 알겠죠? 꺼주세요.